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앞서 축사 말씀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에 기대를 모아주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다들 열공 준비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이신데요. 권영걸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이시자 개원예술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이너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바 있는 국내 디자인과 공공정책 분야의 권위자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6회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을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만큼 우리 위원장님 해주시는 이 기조 강연에 모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쪽으로 이미 나와주셨는데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저를 소개를 해야 될까? 오늘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동서대학교 석좌 교수 권영걸입니다. 예. 일전에 오늘 부산이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큰 결심을 하셨는데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했더니 며칠 있다가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꼭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할 시간이 없고 내가 부산을 연구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기조 강연을 하냐고 했더니 제가 15년 전에 서울시에 그 디자인 부시장을 하면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공공디자인 열풍을 몰고 왔던 장본인인데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수락을 했는데 그러고 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15년 전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것이 예의도 아니고 부산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부산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부산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한 50개가 나오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4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언젠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은 글로벌 디자인 도시를 추진하시는 이 부산시 공무원들하고 언제 한번 제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하루 종일 뿌리를 뽑는 끝장 토론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한 40분 정도에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서 그 선 이런 것이 있는데 선을 이야기할 시간은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사실 이 질문이요 제가 한 질문이 아니고 부산에 오늘 내려가서 짧은 강연을 하는데 공허한 이야기는 빼고 정말 실질적으로 부산시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문제를 부산이 안고 있을까? 이걸 제가 모르니까 제 제자가 제가 36년 동안 대학 교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제자 중에 부산 출신하고 경남 출신 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산 가가지고 지금 기조 강연을 해야 되는데 부산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너희들이 좀 해봐라. 답은 내가 한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질문을 카톡으로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발췌하는 겁니다. 질문을. 그리고 답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도시 부산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부산은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도대체 글로벌 도시라는 게 어떤 건데? 우선 글로벌 도시가 되려면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막강해야 글로벌 도시라고 할 수 있지
아무나 뭐 하고 싶다고 글로벌 도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국제 금융이 있는 도시여야 하고 도시 내 외부의 연결망이 촘촘히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가 몰려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 도시 전문가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한 이야기죠.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이 창조적인 집단이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포용성, 다양성, 이 톨레랑스, 관용도가 높은 그러한 도시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가 글로벌 도시가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높은 도시여야 하면서 스마트 시티로서의 기반이 탄탄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의료, 교육, 주거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녹지도 풍부해야 합니다. 도시 생태성 수준도 글로벌 도시를 이야기할 때 늘 평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갖춘 것이 글로벌 도시인 거죠. 그럼 글로벌 도시는 좋은 도시냐? 그럼 좋은 도시라는 것하고 글로벌 도시가 일치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향하는 가치도 다르고 정책 방향도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글로벌 도시는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도시 인프라스트럭처가 수준이 높지만 그러나 대개 물가와 생활비가 높습니다. 교통은 혼잡합니다. 경제적 문화적 격차가 늘 큽니다. 양극화를 앓고 있는 도시입니다. 글로벌 도시가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림자가 또 있습니다. 그럼 좋은 도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좋은 도시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죠, 대개. 그리고 도시 어메니티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말합니다. 삶의 질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야 삶의 질이 높은 건데 이건 우선 주거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청년이 자꾸 떠나죠. 주거 안정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거 안정성이 있어야 좋은 도시죠. 공공안전, 안전해야 세이프티, 시큐리티가 좋아야 좋은 도시가 됩니다. 양질의 교육, 의료, 교통, 여가문화, 시설 이런 것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성이 높은 도시가 좋은 도시죠. 글로벌 도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뉴욕, 파리, 런던 이런 게 글로벌 도시입니다. 근데 좋은 도시는 머스의 평가에 의하면은 이런 게 좋은 도시가 아니고 대부분 밴쿠버, 비엔나, 코펜하겐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좋은 도시죠. 오클랜드, 웰링턴, 아시아에서는 글쎄 치앙마이 이런 게 좀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도시도 되고 좋은 도시도 되고 이랬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요.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서. 그럼 서울은 어떻게 되는데? 서울은 그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죠. 그래서 글로벌 디자인 도시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지금 부산이 지향하는 게 이건데 어떤 게 글로벌 디자인 도시인데 이것은 창의 산업이 이 중국에서는 창의 산업을 디자인과 거의 동의어 유사어로 치더라고요. 디자인으로 국제적인 영향력, 리더십이 있는 도시를 이게 글로벌 디자인 도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글로벌 디자인 도시는 어떤 성향, 속성을 갖고 있냐면은 그 도시 개발, 그러니까 전 실국이 매진하는 그 도시 개발에 전면적으로 디자인을 활용하게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디자인 행정이 작용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의 부시장을 할 때에 서울은 세계 디자인 수도가 되었습니다. WDC죠. 됐는데 그때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 시장의 의지입니다. 시장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자인 도시로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평가인데 그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WDC에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인 글로벌 디자인 도시는 어떤 거냐 하면은 밀라노, 코펜하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글로벌 도시하고 좋은 도시하고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걸 했는데, 도쿄하고 뉴욕은 글로벌 디자인 도시입니다. 이 큰 도시가 오히려 글로벌 디자인 도시가 되게 어려운데, 도쿄하고 서울은 그 경계에 있습니다. 서울은 글로벌 디자인 도시는 맞습니다. WDC도 얻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도시냐 하는 것도 그 경계에 있고, 좋은 도시냐 하는 것도 그 경계에 있습니다. 서울시는요. 부산은 그러면은 글로벌 디자인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은 그동안 좀 조용하더니 국제영화제라는 자산을 갖게 된 도시입니다. 이 영화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영화는 총체 예술입니다. 아주 영화만큼 종합 예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총동원되는 게 영화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독특한 혼종성, 부산은 또 한류 도시이면서 전통 문화도 갖추고 있고 다양한 문예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착종성의 도시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 부산이 글로벌 디자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본 바탕입니다. 런던은 글로벌 디자인 도시입니다. 런던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보수성이 강하면서 세계의 아방가르드가 다 나오는 데가 런던입니다. 이 극단입니다. 이 전통성 보수성과 아방가르드 뜻이 뭡니까? 앞 중에 앞입니다. 아주 전위, 아주 제일 최전위에 있는 그런 혁신이 나오는 것이 런던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 부산이라는 게 뭔지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고 뭔지 어지럽고 뭔지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계기만 마련되면 그 창의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도시가 부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마음 아픈 얘기지만 지난번에 엑스포가 되었으면은 부산은 그냥 폭발하는 도시, 그냥 세계적인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 단숨에 갈 수 있는 건데, 좀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부산은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서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은 디자인할 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이 내추럴 세팅도 다양합니다. 산지 있고 평지 있고 강도 있고 광활한 바다가 있고, 이게 다 갖춰져서 손댈 거리가 무지 많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다가 부산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 또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수요도 많은 데다가 고급 디자인 인력을 배출하는 많은 대학이 있어서 부산은 당연히 글로벌 디자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로 가는 부산의 제1 고민이 뭡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고 있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죠. 서울시도 인구 감소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아요. 같은데 서울시가 제가 부시장을 할 때가 15년 전입니다. 그런데 불과 15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이 나갔거든요. 서울시에서 빠졌습니다. 그때 1,050만 명이었는데 지금 938만 명입니다. 최근 데이터가 10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이 경기도로 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배경은 뭐냐? 대부분 주택 문제, 주거 문제,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부산도 지금 330만 명 정도이더라고요. 그런데 근년에 매년 10만 명 이상씩 나갔으니까
부산이 빠져나간 인구는 서울보다는 훨씬 적지만 인구 대비로 하면 서울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 배경이 뭐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와 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부산이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인구가 노년층이 나가는 게 아니고 청년이 나간다는데 더욱더 고민이 큰 겁니다. 사실 서울은 인구가 좀 줄어야 하는 도시입니다. 좀 줄어야, 더 줄면은 더 쾌적하게 되는 도시가 서울입니다. 서울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줄어서는 안 되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좀 다른 게, 서울은 주택 문제 등등 이 생활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로 갔는데, 이 젊은이가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유턴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에요. 유턴합니다. 좀 있으면은, 여건이 나아지면. 그런데 부산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 부산 영내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그게 가도 인근에 가는 게 아니고 경남에 가는 게 아니고 저 멀리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유턴하지 않는다는 게, 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문제인 거죠. 그 부산은 그들은 왜 빠져나가냐 이거지. 인구 감소는 서울시하고 사정이 같은데 그들은 왜 떠나냐 이거죠. 그들의 삶의 질, 그들의 미래 희망, 그들의, 부산은 일자리 때문에 멀리 가는 것 같고요. 서울은 주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 사정이, 배경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거기에 저는 교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통 때문에 사람이 나가냐 이런데, 우리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정말 참을성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고 생활 불편, 삶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 이런 거 있으면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문제가 이 떠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산시는 앞으로 새로운 공간 정책, 주거, 교통을 이 제1과제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상대적으로는 좀 덜하지만 지방 특유의 폐쇄성이 있다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나는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쾌활하고 아주 활달한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또 폐쇄성이 있다고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글로벌을 다들 떠드는데 행동은 로컬하대요. 행동은 폐쇄적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냉소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이제는 해운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뭐 부산 올 때마다 해운대에서 묵었다가 이제 떠나는데, 그러니까 뭐 아슬아슬한 비키니 입고 뭐 거리를 활보하고 그러는 거는 부산 사람이 아니고 부산 여자가 아니고 서울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우동을 비롯해서 이 좋은 동네에 고급 아파트먼트 뭐 이런 거 점유하고 있는 게 서울 사람들이라고. 이 부산은 이제 해운대 안 간다고 뭐 이런 것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부산 시민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처럼 외지인이 들어와서 섞이는 것을 반겨야 합니다. 즐겨야 하고 그 외지인의 활동과 문화를 부산의 문화로 녹여내야 됩니다. 그건 미국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그 뭐 서울 사람들이 조금 왔다고 그건 뭐 이제 거기는 부산이 아니야, 이런 태도는 안 된다. 이게 그런 폐쇄성이 있다고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책은 동아시아의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도시 디자인이 부산의 청년 연구와 깊이 관련되는 이유가 뭐냐? 이 도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청년을 연구해야 된다고? 도시 디자인의 주된 목표가 뭡니까? 디자인 한다 그러면은 오해가 많습니다. 제가
그 디자이너로서 서울시에 영입되었을 때 아니 디자인이 뭔지 이야기는 들어보고서나 얘기해야지 이 뭐 기자들 또는 어떤 정치인들이 디자인을 무슨 도시를 화장하는 것, urban beautification 이런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마지막으로 나타난 결과이지 그것이 디자인의 근본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도시 디자인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목표는요, 평균 연령 낮추기. 다시 말해서 청년이 떠나지 않게 붙잡는 것. 도시를 젊게, 도시의 활력이 빠지면은 큰일이다. 서울시가 청년이 100만 명이 그냥 나갔거든. 그러면 서울시가 금방 활력을 잃게 됩니다. 노쇠한 도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디자인의 주요한 목표를요, 청년을 붙들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것을 도시 디자인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시민의 애로 고통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것이 도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일자리, 교통, 주거의 고통을 낮추고 매력을 높이는 것으로 가야죠. 인간에게 스트레스가 큰 곳은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그것을 봐야 되고 오늘 이 주최를 하신 부산연구원은 청년 연구를 심화해야 됩니다. 청년 연구, 부산 청년의 사계절, 부산 청년의 365일, 부산 청년의 사계절의 직주락 그리고 이 도시에서의 행태 이거 조사를 계속 추적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도시로 가는 부산의 또 다른 난제가 뭐냐 하면은 교통이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의 교통은 참 문제가 많다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흐름이 안 좋은 거죠. 인적, 물적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울이 그나마 대단한 곳인 것은 서울과 경기, 서울 수도권 교통의 그물망이 촘촘합니다. 굉장히 원활합니다. 이건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일 때 그 공적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오세훈 시장이 잘 다듬어 나가셨지만 그물망이 촘촘합니다. 근데 부울경을 보면은 사실 비효율적입니다. 교통 체계가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지하철하고 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시는 그거보다 조금 난데 버스, 지하철, 택시가 시가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와 함께 KTX, 항공 이런 것이 사용성을 높이는 데에 도시 디자인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BMW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버스와 지하철과 도보가 움직이는데 여기 지하철만 보더라도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이게요. 세계적 수준의 유저빌리티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합니다. 그럼 부산의 교통은 어떻게 정의되고 다시 디자인되어야 할까라는 것이죠. 빅데이터를 제가 찾아봤더니 부산 하면 제1연관어가 서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부산은 늘 서울 연구한다고 서울을 맨날 참조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습니다. 부산은 경부고속도로 KTX 때문에 부산이 발전한 면도 있고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유출은 이게 또 편해서 KTX 경부고속도로 때문에 더욱더 인구와 자원을 뺏기는 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산 그러면은 늘 한반도의 남쪽 끝 도시라는 의식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태평양 시대를 맞아서 한반도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출발점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뭐 유라시아 철도의 종점 맨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맥혀가지고 그걸 못 이루고 있는데 맨날 그 종점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태평양을 향한 출발점이다, 기점이다라는 생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산이 좋은 도시가 되려면은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이 디자인 부산의 제1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1과제. 교통부터 손봐야 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이 강북은 좀 덜하지만 강남만 하더라도 격자 구조로 좀 이 기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의 도로망은 매우 트리키하다는 것이죠. 삼거리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오거리도 있고 뭐 심한 경우는 7거리도 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길 찾기, 이 웨이파인딩 시스템 디자인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되고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고 그 다음에는 교통 정보 시스템 디자인을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도시 디자인을 할 때 이 교통 디자인, 도시 디자인 잘 돼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데입니다. 런던에서 한 몇 시간 이 서쪽으로 가면은 있는데 그 브리스톨, 영국의 브리스톨에 가면요 한 장의 시티맵, A4 용지만한 시티맵 한 장이면은 초행길인 사람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산도. 그럼 부산에 교통 디자인 한다 그러면 자꾸 서울이 어떻게 하나를 보려고 그러는데 서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서울은 환상형, 세계의 글로벌 시티들이 대부분 이 환상형 도시입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이 이 둥글게 도는 것인데 환상형의 내부 순환 체계가 잘 갖춰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이것이 이 교외, 시외하고 잘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교통 수단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부산은 굉장히 어렵죠. 산지 있지, 경사지 있지, 뭐 해안 있지, 도로 있지, 강 있지, 철도 있지, 지하철 있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것들 간의 공간적인 단절이 되어 있는 연결 수단이 취약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도시는 흐름입니다. 흐름이 도시 발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스만 남작 이야기는 뭐 자세히 알죠? 파리를 근대 도시의 모본으로 만들어낸 분입니다. 오스만 남작. 파리 시장도 했습니다. 나폴레옹 2세가 그 파리 개조의 지휘봉을 맡긴 사람입니다. 이 오스만 남작이 끊어져 있던 파리를 교통으로 연결해 가지고 오늘날의 파리,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파리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통망의 정비가 가장 급선무인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 지역과 지역,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원활한 순환 체계를 갖고 시간 공간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것이 시급합니다. 그럼 부산의 교통 디자인이 도시 디자인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부산에서는 지역과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지역과 지역 그리고 자기 집까지 가려면은 뭐 산지에 사는 사람이 마을 버스까지 타고 집에 당도하려면 이 관상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이 시간 경제, 행동 경제, 시민의 이동에 소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이거죠. 이런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젊은이가 떠나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이것을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교통 문제는 교통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자리 문제하고도 결부되고요. 청년이 역외 유출되는 것도 관계가 있고 인구 감소 등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교통 문제입니다. 제가 잠시 이거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는데 산지, 평지, 바다, 강 뭐 간에 굉장히 불리한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도시죠, 부산이. 그래서 부산이 드론 도시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분리함, 결핍 이런 것이 혁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도시혁신, 공간혁명을 이 도시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동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드론이라는 이 신기술은 부산이 빨리 채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산이 도시 디자인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 글로벌 디자인 도시를 하겠다고 지금 결심을 했는데 새로운 부서도 만들어냈는데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이죠. 마음은 바쁠 것입니다. 빨리 도시 디자인해서 시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도시 디자인이 성공하려면 우선 도시 기본 계획이 탄탄해야 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 탄탄하고 그다음에 도시 경관 기본 계획이 잘 쇠야 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구조입니다. 도시 경관 기본 계획은 시티스케이프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탄탄하게 먼저 되어야 그다음에 도시 디자인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도시 디자인 빨리 해 들어가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부조화의 모자이크,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다시 고쳐야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바빠도 이 순서는 밟아서 기초 체력 강화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서울시에 제가 근무할 때는 아마 1000가지 정도를 제가 아이디어를 계속 냈을 겁니다. 뭐 계속 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전체 간부 회의를 할 때마다 목요일마다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디자인 아이디어, 도시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니까 모두가 제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천재가 아니고 제가 본 것은 시정개발연구원, 지금은 서울연구원입니다. 의 책들을 다 참조했습니다. 이게 반세기 동안 쫙 해놓은 게 서울에 관한 분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 집적을 전부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근무했다는 서울시 직원이 서울시를 나는 뭐 빠삭이 알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만큼 그럼 서울연구원이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연구해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무도 안 보는 거지. 그걸 보면은 도시 디자인 아이디어는 다 나옵니다. 거기서. 거기에 모든 문제, 분석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디자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래서 부산연구원도 아마 그 100명이 넘는 그리고 50명이 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과 생태 전환에 대해서 온갖 이 집적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디자인에 앞서서 디자인 펀더멘탈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부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야죠.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이게 헌법이 돼야 돼요. 이게 부서 간에 쫙 다 모든 일의 그 기반이 돼야 됩니다. 부서 간에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 디자인 로드맵이 탄탄하게 서 있어야죠. 급한 것, 조금 있다가 해도 되는 것, 더 근본적인 이 피라미드이 나와야 돼요.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그리고 또 케이스별로 우선순위가 나오지만 그 일의 케이스별로, 도시 디자인 케이스별로 어느 실국본부와 협력해야 되는지, 미래 디자인 본부가 이것이 다 촘촘하게 다 나와야 돼.
그러면은 미래디자인본부는 퇴근도 못 할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실국이 디자인으로 그 일을 바라봐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 거죠. 훈련된 도시 디자인 수행 인력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함께 디자인 부산의 이념을 공유해야 됩니다. 제가 할 때는 디자인 서울의 이념을 제가 날밤 새워서 정립해가지고 이걸 다 모든 실국이 읽고 뭐 약간 교조적인데 읽고 다 체화하도록 그렇게 먼저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통합성이 없고 유기성이 없죠. 부산과 서울은 도시의 형질이 어떻게 다른가? 많이 다르죠. 부산은 맨날 서울 디자인 참조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것은 참조하되 우리가 뭐 동도서기 이런 것처럼 중심은 볼 거 없습니다. 서울 거 자꾸 보지 마세요. 그럼 왜 그러냐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내사산, 외사산 이 파라기 8개의 산이 빙둘러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엔클로저가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 이성계가 여기를 도읍으로 정한 것은 방어용이에요. 외침으로부터 잘 막을 수 있는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를 정한 것인데, 부산은 바다를 끼고 산으로 형성된 도시입니다. 이것은 굴곡진 높이가 있지만 확 열려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이 서울은 성곽을 중심으로 중심성이 강한 도시이고요. 부산은 멀리 바다로 향하는 개방성이 아주 탁 트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서울이 내향성의 도시라면은 부산은 외향성의 도시예요. 서울이 수렴적인 도시라면은 부산은 확산성의 도시예요. 이게 거기에 사는 사람의 기질, 형질, 속성, 성향 이런 것까지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서울은 이 서울 깍쟁이라는 말이 있죠. 서울 깍쟁이. 그러니까 뭐 자기 일만 정확히 하면 돼요. 피해를 주지도 않으면서 덕을 베풀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이고, 근데 부산은 괄괄하죠. 외향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불끈불끈하고 뭐 이런 성미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형, 지세, 내추럴 세팅이 다르면은 그 인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부산의 도시 디자인은 어디에 기대어야 됩니까? 도시 디자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산의 인문지리, 도대체 이게 산과 이 산 비탈과 이 평지와 해양과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역사 문화, 부산의 역사와 문화는 어떤 것인지, 기후 풍토, 부산은 기후 풍토 면에서 완전히 다른 도시죠, 서울하고. 그리고 시민의 기질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게 석세스 포뮬라, 이 성공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디자인 뭐 열심히 일한다고 뭐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실패하는 게 대부분 이렇죠. System without passion, passion without system.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데 열정이 없는 경우, 열정은 있는데 시스템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다 실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의 시정연구가 부산연구원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정연구를 기초로 해서 부산의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도시경관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도시관리계획이 만들어지고, 이게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 디자인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읽어보지도 않고 참조하지도 않고 그냥 디자인을 하면은 그거는 오류적인 디자인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부산연구원의 이 통계,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도시 디자인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디자인 부산은 부산의 어떠한 기후 풍토적 특성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인데 서울은 고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액체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을 다른 말로 하자면 드라이한 도시입니다. 부산은 웻한 도시입니다. 이것은 실제 그렇기도 하고 이미지가 그렇기도 합니다. 이 액체적이고 이쪽은 고체적이고 이래요. 그죠? 중국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북경은 고체 도시죠. 상해는 액체 도시고. 실리콘밸리 같은 것은 제가 갖다 붙인 얘기인데 기체 도시다. 거기에는 물질이 생산되는 게 없어요. 그 도시에는 기체 도시다. 이런 게. 그러면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산의 도시 디자인을 연구하는 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액체적 사고를 해. 액체적 사고. 액체적 행태를 보인다 이거지. 그러면 액체적 도시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디자인 부산은 부산 시민들의 선언, 어떤 기질에 기초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죠.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고 서울 거 뭐 이렇게 보고선 참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 시민, 여기서 사는 사람, 물론 인구 이동도 꽤나 있는데 부산 시민들의 과거와 근대를 거쳐온 이 부산 사람들의 누적적인 아프리오리, 선언, 그들의 기억, 그들의 행동 양태, 사고 방식 이런 것에 근거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는 뭐 제 고향이 안동입니다. 경북 안동인데 제 고향하고 부산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본래 내륙 도시는 사상과 철학이 나오는 곳입니다. 해양 도시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지금 국제영화제를 했던 것으로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이런 도시인데 이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해양 도시는요 굉장히 문화와 예술이 발달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분류지만 내륙 도시는 농업 기반의 점액질의 도시입니다. 해양 도시는 담즙질의 도시입니다. 그럼 뭐냐면 이 점액질의 도시는 냉정하고 근면하고 무표정하고 엄숙하고 그러나 끈기가 있습니다. 해양 도시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담즙질이라는 거는 이제 다혈질이라는 거하고 유사한데 성미 급하죠. 화도 잘 냅니다. 쾌활하죠. 적극적이고 의지는 또 강합니다. 이 부산 이쪽이 무섭잖아요. 뭐 역사 근대사에서도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산 마산 이쪽이 아주 대단한 도시 아닙니까? 이러한 담즙질 기질을 갖고 있는 도시예요. 그럼 이런 도시의 형질, 도시민의 기질 이런 것에 기반해서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서울 거 베낀다고 되지 않습니다. 맞지도 않아요. 또 그럼 부산의 관광 정책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이거죠. 저는 부산의 압도적인 자산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아트 부산 있잖아요. 아트 부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수준은 대한민국의 아트 페어 중에 최고입니다. 아트 부산이. 그거 초기 단계에 아트 부산이 시작할 때에 수년간 제가 자문을 하고 고문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해보니까 아트 부산을 시작할 때는 해외의 그 아티스트 이런 것 불러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트 부산의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멋있게 만들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라고 외국의 주요 갤러리하고 접촉을 하면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웹사이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해운대 멋진 풍광, 백스코의 뭐 괜찮은 이 시설 이런 거 보여주면 다 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력적인 이 압도적인 부산의 자산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부산으로 오게 하려면 부산이 관광객 유치에 이렇게 난리인데
나는 그게 참 왜 그걸 안 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관광객 오게 하려고 온갖 정책, 온갖 노력을 하지 말고 영화 한 편을 만드세요. 여기는 더더군다나 국제영화제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하여튼 나쁜 영화를 자꾸 만들어요. 서울시는 뭐 괴물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한강에서 괴물이 뭐 나온다고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고 또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냥 막 해운대를 휩쓸고 뭐 가족이 죽고 뭐 난리 지기는 걸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같이.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이 해변에서의 로맨스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지 영화로.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20명은 됩니다. 아카데미상을 탈 수 있는 영화 감독이 20명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20명에게 그 많은 관광 비용을 쓰지 말고 100억을 들여서 해운대에서 아침을 이게 영화를 하나 정말로 잘 만들어서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옵니다. 다 부산으로 옵니다. 세계. 부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세계인들이 부산이 어디 있다 그리로 가야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무슨 뭐였죠? 그거 그 일본의 아주머니들 여성들이 마구 남이섬으로 갔던 거. 그 드라마 하나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카데미상을 한번 타보세요. 부산을 베이스로 해서 해운대에서 아침을 만든다면 왜 그런 것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디자인 부산의 프로젝트는 아트에 기반해야 됩니다. 아트에 기반해.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가끔 뭐 저 해운대 쪽도 그렇고 태풍 불고 그럴 때 이제 물이 넘쳐 가지고 아파트 막 1층 이쪽으로도 막 물이 들어오고 난리를 지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파제를 부산시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방파제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여기가 위험지구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방파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저 네이버에서 찾아보십시오. 로버트 스미슨이라는 이 작가가 저 미국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방파제 나선형의 방파제 대지 예술 이 earth art라고 그러기도 하고 land art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대지 예술로 방파제를 디자인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지. 방파제의 기능은 하면서 그건 필요한 시설인데 그런데 그게 방파제인 줄 아무도 몰라. 이렇게 아트를 동원하면 다 해결된다 이게. 그래서 난 부산에도 숨기고 싶은 곳, 피하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저는 기회가 관광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 뭐 컨테이너, 녹슨 컨테이너, 그 집화장 컨테이너 뭐 저 야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봤지만 그걸 관광 자원화해야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꼭 좋은데 세련된 곳만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DMZ도 다 가는데 외국인도 다 가는데 그런 것을 해야죠. 혐오시설의 재탄생. 여러분들 뭐 뉴욕, 런던 이게 다 혐오시설을 함부르크 이런 데가 혐오시설, 폐공장, 폐시설을 세계적인 미술관, 음악당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산도 그런 사고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 디자인으로 부산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건데 도시 디자인을 할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 디자인은 양면성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하고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이건 이 양쪽의 전략인데 서울의 경우는 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만들고 가로수길도 만들고 북촌도 하고 서촌도 하고 마곡도 하고 이렇게 이 집중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울시에서 일할 때 했던 것이 거리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거리를 25개 자치구에 맨 처음에는 주요 자치구에 주려고 그러다가 이것을 전부 다 25개 자치구에 하나씩을 다 이 균등하게 줘가지고 했던 것. 그 5개 광고물을 시범 가로를 만드는 것도 25개 자치구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 균형 발전을 통하는 것, 자치구 간의 경쟁을 시켜서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것, 뭐 이런 양면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에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은 다핵화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불과 15년, 17년 되었지만 이후에 서울시는 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현재는 다핵화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부산은 여러 관광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글로벌 디자인 도시가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도시가 되려면 최소한 10여 개의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이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독보적인 공공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공공 공간이 독보적인 거리, 광장, 조형물 이런 것이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조형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21세기는 여러분 이야기의 도시, 이야기의 시대입니다. 스토리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이야기 경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까지는 물질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돈을 벌어오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해리포터의 조앤 롤링의 이야기로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베로나는 뭐 여러분들이 갔다 오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 도시죠. 로빈 훗, 이거는 노팅엄이라는 도시에 그 스토리가 있죠. 우리나라도 있죠. 남원은 뭐 춘향이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성구는 홍길동 스토리를 가지고 도시를 관광명소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연구원이 부산 스토리뱅크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스토리가 무지 많은 도시. 이 도시가 수도였던 적도 있는 도시인데, 제가 알기로는 1023일, 그러니까 3년이 약간 못 되는데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습니다. 그랬던 도시이고, 여긴 뭐 스토리가 아주 굉장히 누적된 도시인데 스토리 마케터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 재담가죠. 재담가. 이렇게 이야기를 산업화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해운대에서 아침을 가지고 세계적인 영화가 되면은 세계 관광객은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부산은 디자인 서울과 어떻게 다르고 무엇에서 차별되는가? 뭐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이 서울보다 더 큰 도시라는 건 아시죠? 5천만 평이 더 큽니다. 부산이요. 170 스퀘어 킬로미터가 더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가용 면적, 개발 유효 면적이 산 때문에 좀 적을 뿐이지 하여튼 도시 면적은 더 큰 도시입니다. 부산하고 서울은 사람이 다르죠. 형질이 다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경관의 소재가, 진료가 다릅니다.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물이에요. 이 다릅니다. 서울은 분지와 강이고, 이거는 부산은 산지와 바다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아예. 부산의 도시공원은 어떤 개념으로 조성되어야 할까 하는 거죠. 서울은 땅공원으로, 도시공원은 부산은 물공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고체도시, 액체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체보다 액체가 훨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분이나 이 시민사회가 액체적 사고를 하도록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공원으로 세계적 주목을 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자산이 해안, 바다라면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해수욕장을 디자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수욕장, 해안, 해변을 시쇼를 국제 공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부분 국제 공모하라 그러면 뭐 건축을 떠올리는데 건축이 아니고 어떤 환경 조경 국제 공모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공모로 혁신적인 해변 공원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해운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안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끊어지지 않는 해변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없이 걸어갈 수 있는 도보형 둘레길 해변 공원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걷거나 자전거로 움직이는 그러한 둘레길 해변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는 서유럽의 나라들은 협정을 맺고 유로벨로라는 자전거 길을 국경을 넘어가면서 다니는 자전거 길, 모세혈관 자전거 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저 마이애미, 저 플로리다의 키웨스트라는 도시에서 저 메인주가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함경북도죠, 미국의 메인주의 칼레라는 도시까지 4,880km, 이 5,000m에 이르는 이 길을 자전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스트 코스트 그린웨이라는 이름의 자전거 길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뭐 젊은이들이 싱싱 달리는 자전거 길이 아니고 아주 안전한 노부부가 자전거를 타면서 갈 수 있도록 일정 거리 가면은 자전거 수리하는 데를 쭉 다 해놓고 일정 거리 가면은 주무실 수 있는 모텔을 만들고 일정 거리 가면은 환승역을 둬서 다시 집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자전거를 싣고 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5,000km.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이 끊어지지 않는 해변 공원을 국제 공모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가요? 우리가 해운대 그러면은 여름 한철 해수욕장을 떠올리는데 365일 사계절이 갈 수 있는 해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 해변은 겨울이 더 낭만적인데 사계절 해안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해수욕이야 12달 중에 2달밖에 안 되는데 10개월을 쉬게 하지 않는다, 방치하지 않는다. 360을 쓸 수 있는 해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서울의 땅공원은 어떻게 조성되었나? 녹지가 심각하게 적습니다. 이 부산하고 비슷해요. 부산도 녹지가 적은 도시예요. 20% 됩니다. 27%로 알고 있는데 도심으로 가면은 5%에서 10%입니다. 아주 낮아져요. 서울에 2%대인 도심도 있습니다. 녹지가 아예 없는 거죠. 이 부산도 그런데 제일 녹지가 많은 데는 제주도입니다. 이게 50% 넘는 거니까. 그 다음이 울산입니다. 울산이 한 40%가 녹지로 되어 있어요. 이 서울의 공원은 보면은 이 드라이한 도시라는 것을 대부분 느끼게 되는 게 남산공원, 낙산공원, 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이게 다 뭐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냥 땅의 공원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쌈지공원, 포켓공원, 뭐 옹달샘공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쌈지공원은 이어령 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동네마다 빈터가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만들어라. 근데 이러한 주거에 근접된 작은 공원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서울입니다. 예, 이제까지 우리가 좋은 동네를 이야기할 때 주거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이사 갈 때 많이 참조하는 것이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 학교가 가까워야 한다. 뭐 시장이 가까워야 한다. 뭐 은행이 가까워야 한다. 그런데 은행하고 시장은 이제 가지도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병원과 학교도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가까이 있는 곳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요즘은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은 병원, 학교, 시장, 은행하고 다릅니다. 그 기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으로도 대체되지 않는 게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서울의 땅공원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부산의 물공원은 어떻게 조성이 돼야 되냐? 부산의 아주 압도적인 자원, 바다, 해변입니다. 부산의 기상을 보여주는 대규모의 이 해상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은 강상 전략이지만 이 한강 르네상스로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강 르네상스를 그렇게 하고 고수부지에 서울 시민이 나간다고 하지만 나가봤자 몇백 명이 나가겠습니까? 서울에 1,000만 명, 서울에 몇백 명이 거기에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많은 노력을 퍼붓고 있지만 수상교통, 수상레저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리에서 보면은 여전히 고요하게 흐르는 한강입니다. 저 베니스에서 보는 수상버스, 수상택시가 막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이제 뭐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산은 노력만 하면 그거 100배, 1000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해상 전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원은 무한한 겁니다. 엄청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끊어지지 않는 해안을 따라가는 혁신적인 둘레길 해변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레길 해변공원을 만들면은 부산이 슬로건을 바꿨던데 부산 is good. 부산 is good이라 그러면 좀 거기에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굿인데 뭐가 좋은데라고 할 때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빨리 끝내라고 왔습니다. 입증하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참 제가 말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36년을 대학 교수를 했는데 이것도 직업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도시 디자인이 어떻게 항도 부산의 활력을 찾아줄까? 이 광장 중심의 서울과 달리 이 바다 중심의 부산인데 부산의 실정에 맞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이 바다를 왜 저렇게 다 비워놓고 바라만 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좀 바다로 쭉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구조물을 만들면 안 되나? 제가 유학을 UCLA라는 학교를 해가지고 그 산타모니카에 살았어서 산타모니카 피어를 가보면 거기에 좀 목구조로 된 게 쫙 있거든요. 이거 걸어 들어가는 게. 나는 이거 500m 1km 바다로 쭉 걸어 들어가는 좀 목구조의 다리. 거긴 뭐 사람들 낚시도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간인데 더 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걸어 나가다가 수중 엘리베이터로 뭐 수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 좀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러면은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관광객들이 쏟아져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자인 부산은 도시만 디자인하나 그렇지가 않죠. 뭐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이 이 기본이겠지만 항만 투어를 디자인을 하고 이 창원에 가면은 공장 견학하고 뭐 거제에 가도 조선소 견학을 하고 울산에 가도 자동차 공장, 포항제철 가도 견학. 근데 부산은 그 항만 같은 걸 왜 이 투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도시가 되고자 한다면은 이 초중등 학생의 디자인 교육 개발도 있어야 되고 교재 개발도 할 필요가 있다. 부산은 그 많은 대학들이 도시화 하나 되고 있나? 이 대학은 오늘날 굉장히 또 대학 또 위기에 학령 인구 절벽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오면서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점점 올라오고 있어서 대학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의 일부 기능을 구도심, 원도심으로 옮겨가지고 구도심, 도시도 재생되고 대학도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프로그램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아시다시피 도서관도 있죠, 미술관도 있죠, 박물관도 있죠, 뭐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고 여러 개가 스포츠 시설도 있죠, 기숙사도 있습니다. 기숙사가 꼭 대학 캠퍼스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도심에 있어도 됩니다. 도서관도 이 리서치 중심의 도서 정보관은 대학 안에 두고 조금 관습적인 도서관은 나가면 되죠. 저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미술관, 박물관 가보면 하루에 10명 정도도 안 오는 날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냉방, 난방을 열심히 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보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도심에 갖다 놔야죠. 도심은 시민들이 박물관, 미술관 보도록 해야죠. 그러면 상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얘기가 많은데 할 수가 없네. 네? 천천히 해도 됩니까? 거의 다 됐는데 뭐 마음이 급해지네요. 디자인 부산은 디자인 시정과 시민사회 협력만으로 성공할까? 이거는 기본이죠. 이거 협력해야 합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해야 됩니다. 뭐 하고 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제가 한 것이 이건데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뭐 5개 광고물, 공공시각매체 이 5대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하나의 법전을 만들듯이 해서는 아니 되는 일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이 두꺼운 책자로 5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서울시가 이제 유효합니다. 부산시도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뭐 시민사회 협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돼야 되고 디자인 공무원 그리고 디자인 비즈니스를 하는 이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디자인 부산의 이념을 공유해야 합니다. 디자인 기업이 서울에는 10,000개가 있습니다. 10,000개가 있고 그 자료를 보니까 연 매출이 6억 정도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인 기업이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낮추는데 좋은 디자인 기업이 그러니까 저 부산시 바깥에 있는 좋은 디자인 기업이 없이는 디자인 도시는 불가능합니다. 이 도시 안에 공공 디자인만 해가지고는 디자인 도시가 되지 않고요. 강소 디자인 기업이 부산에 20-3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30개 이상이 있어야 디자인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산시는 육성해야 됩니다.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기회를.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500명에서 2,000명입니다. 디자이너가. 대부분 이 디자인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 중소, 강소 기업들을 부산시가 육성해야 그것이 이 디자인 부산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 디자인 부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디자인 부서는 자신의 직무는 잘 하십시오. 그런데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 다른 실국과의 협치, 다른 실국과의 사업을 연계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는 서울시의 모든 실국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모든 실국이 디자인 총괄본부로 와가지고 고민하고 함께 원탁회의를 하면서 서울시의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전체 디자인 능력을 올리는 데에 집중해야 됩니다. 부서 간의 협력, 공동 디자인으로 승수 효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부산시 전체 도시 디자인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디자인 부산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 디자인 부서는 항도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부산은 기본적으로 무역항입니다. 아마 이것도 부산연구원이 연구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산은 미항이 되어야 합니다. 무역항은 기능적으로는 무역항이고 경관적으로는 미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기잡이 배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객선, 요트가 운집한 이 크루즈 허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뭐 외형적인 것, 이미지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미항이 되려면 생태적으로 우선 해변공원,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적으로 건강한 항구가 되어야 되고 기술적으로 디지털 항만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항만이 되어야 되고 환경적으로는 친환경 녹색 항구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물론 아까 산타모니카 피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항구 축제가 연중 일어나고 수변에는 레스토랑, 카페, 쇼핑몰 이런 것이 있고 이 야간 경관 조명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미항이 되려면요. 밤에 아름다워야 되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는 3분의 1입니다. 하루에 3분의 1을 하는 거니까 야간 경관 조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이 한강버스를 지금 뭐 시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베니스처럼 이 수상버스 택시들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부산이 한강버스가 아니고 항만버스를 한다면 서울이 그 좁은 한강에서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규모로 국민과 세계인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안전한 도시냐? 제가 왜 이것을 제 발표에 집어넣냐 하면은 경찰청 그 통계를 봤더니 부산이 범죄율 2위 도시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해안 도시는 일반적으로 내륙 도시보다는 범죄율이 높습니다. 해안 도시는 정주 인구 대비 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으면 익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범죄 심리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내륙 도시는 대부분 물리적인 뭐 폭력을 가한다든가, 근데 그거는 소규모입니다. 근데 해안 도시는 뭐 밀수, 뭐 마약, 뭐 등등 조금 더 위해성이 큰 범죄가 좀 많아지죠. 그래서 보면은 미국도 보면은 마이애미가 범죄 도시예요. 마이애미가 범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뭐 달라스 같은 내륙 도시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리우데자네이로도 보면 브라질리아 내륙 도시보다 리우데자네이로가 훨씬 높거든요. 런던도 내륙 도시인 버밍엄보다는 범죄가 더 높습니다. 국내를 보면은 제주도가 아까 그린에서는 모범적이었는데 이게 범죄율이 제일 높습니다. 제주가. 부산이 2위더라고요. 2위. 그 인천, 여수 이런 데가 다 높아요. 그게 대구나 전주나 세종시가 제일 낮습니다. 17개 광역도시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세종시가 범죄율이 제일 낮고요. 그래서 이것을 막는 어떤 연구가 부산연구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제일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고전적인 방법은 호루라기 같은 건데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전부 AI로 하는 거죠. 이 사실 중국이 굉장히 범죄율이 높고 범죄 도시가 많은 곳이었는데 중국이 IT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의 범죄가 굉장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중국은 이제는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위챗이나 알리페이로 다 결제가 돼버리고 하니까 돈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면서 범죄율이 확 떨어지고 또 뭐 중국이라는 데는 뭐 거의 야경 국가이니까 인민의 그 많은 인민의 인상을 다 해놔 가지고 아니 그 보행 위반을 해도 그냥 곧바로 집으로 통지가 날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AI 인공지능 IoT 기술로 범죄가 확 낮아지는데
부산이 그런 쪽으로 모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산의 디자인은 지정학적 이점을 살리고 있나 이런 것입니다. 산업시대의 국가 발전의 상징이 뭐였죠? 고속도로였습니다. 고속도로. 뭐 독일식으로 하자면 아우토반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첨단 과학 시대의 선진국은 대부분이 해안선 도로입니다. 해안선 도로가 중요합니다. 부산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 유라시아 철도의 종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뭐 지금은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종점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말 좀 그만하고 해양도로 네트워크의 중심이다. 그리고 부산은 한반도 둘레길의 출발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야. 이 기점이 되어야지 종점이 되는 게 아니고 부산을 출발점으로 해서 동해안으로 동해를 따라가는 둘레길 그리고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길 또 이 목포까지 남해를 따라가는 어떤 둘레길 이 산책로 보도 이러한 것이 기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으로 말하자면 선진국일수록 해변 따라가는 것을 즐깁니다. 해안선 도로를 전국화하는 그 운동의 무브먼트의 시발점이 부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1의 첨단 해양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 모든 것이 범세계적 보편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의 힘을 통해서 세계 사람 이건 관광 같은 거죠. 기업 부를 끌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디자인은 통합성, 이 솔리데리티, 부산 시민들, 자꾸 빠져나가는 청년들 이런 것을 인구 유출을 막고 시민을 결속시키는 것으로 디자인 부산은 가야 합니다. 타도시를 참조하지 말고 서울 자꾸 두리번거리지 말고 부산 시민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태평양을 향해서 동아시아와 소통할 수 있는 수용성을 높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경험까지를 고려한 공간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도시 기본계획, 도시 경관 기본계획 이런 것이 견실해야 디자인 부산의 기획, 실천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디자인은 부산을 할 수 없이 사는 곳에서 살고 싶은 곳으로 이 박형준 시장님께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이렇게 했던데 나는 그 구호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정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기조강연을 펼쳐주신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